여보, 약 챙겼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일어나요. 오늘 재활 있는 날이에요. 침묵만 돌아왔습니다. 이선자는 방문을 살며시 열었습니다. 남편 김태식은 벽을 향해 누운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창밖은 아직 어둠이 깔려 있었고 부엌에서는 죽 끓는 소리가 작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선자는 한숨을 삼키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서운함을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이미 10년째 반복되는 아침이었으니까요. 뇌졸중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10년 전 어느 가을 저녁, 태식은 저녁 식사를 하다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왼쪽 팔이 툭 떨어지듯 내려앉았고 말이 뭉개졌습니다. 구급차가 오기까지 선자는 남편의 손을 꽉 잡은 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선자의 나이, 아직 인생의 절반도 살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선자의 시간은 멈췄습니다. 남편의 회복이 곧 자신의 삶이 되었고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태식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오른쪽 다리가 불편해졌고 손떨림이 심해져 혼자서는 밥을 먹기도 힘들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꾸준한 재활치료를 권했습니다. 선자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시장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부업이 아니었습니다. 생계였습니다. 남편의 치료비, 아들 현우의 학비, 집 대출금까지 모두 선자의 몫이었습니다. 새벽 시장은 혹독했습니다. 겨울이면 손이 터서 피가 났습니다. 여름이면 땀이 눈으로 흘러내려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선자는 쉬지 않았습니다. 반찬을 만들어 납품하고 틈틈이 남편 죽을 끓이고 재활병원 예약을 확인하고 현우 학원비를 마련하는 것이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누군가 힘들지 않으냐고 물으면 선자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괜찮아요. 다들 이렇게 사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몸이 버티는 것과 마음이 버티는 것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선자가 진짜 힘들었던 건 노동의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남편 태식의 태도였습니다. 태식은 고맙다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아프고 나서 성격이 예민해진 탓도 있었지만 아내가 헌신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선자가 사온 반찬이 입에 맞지 않으면 그릇을 밀어냈고 재활치료가 힘들어 짜증이 나면 옆에 있는 선자에게 화를 냈습니다. 아들 현우가 항의하려 할 때마다 선자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프면 원래 예민해지는 거야. 이해해. 동네 사람들은 선자를 볼 때마다 혀를 찼습니다. 선자 씨 아니었으면 그 집 어떻게 됐겠어. 저런 사람이 어디 있어. 칭찬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자에게는 칭찬으로 들리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대단하다는 말 뒤에는 늘 이런 의미가 숨어 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뜻으로. 선자는 그 말들을 삼키며 웃었습니다. 울 틈이 없었습니다. 울고 나면 눈이 부어 시장 일을 하기 힘드니까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태식의 재활은 조금씩 진전되었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보조기구 없이도 천천히 걸을 수 있게 되었고 식사도 혼자 할 수 있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재활센터 치료사들은 선자에게 말했습니다.
보호자분이 정말 꾸준히 케어해 주신 덕분이에요. 이 정도 회복은 쉽지 않아요. 선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뿌듯하다는 감정과 허탈하다는 감정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이 칭찬 한마디로 정리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선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로수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자신도 한때는 꿈이 있었다는 것. 작은 반찬 가게를 차려서 자신의 이름으로 운영해보고 싶었다는 것. 그 꿈이 어느 순간 사라졌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느 날 보니 사라져 있었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멈췄습니다. 선자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내렸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저녁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태식이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시금치나물. 오늘은 조금 일찍 만들어 두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하니까요. 그렇게 이선자의 하루는 또 저물었습니다. 변화는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재활치료가 효과를 보이면서 태식이 조금씩 활기를 찾는 것 같아서 오히려 선자는 안도했습니다. 외출이 잦아진 것도 처음에는 좋은 신호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던 남편이 바깥바람을 쐬기 시작했다고 회복의 신호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태식이 외출하고 돌아올 때 표정이 달랐습니다. 오랫동안 무기력하고 무표정했던 얼굴에 묘하게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것 자체는 좋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기가 집안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선자 앞에서는 여전히 무뚝뚝하고 말이 없었습니다. 생기는 오직 밖에서만 피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휴대전화를 숨기기 시작한 건 그 무렵이었습니다. 예전에 태식은 휴대전화를 거실 테이블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두곤 했습니다. 쓸 일도 많지 않았고 딱히 감출 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태식은 전화기를 항상 바지 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밥 먹을 때도, 소파에 앉아 TV를 볼 때도,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도 전화기를 들고 들어갔습니다. 선자가 무심코 거실 테이블을 보면 그곳에 전화기가 없었습니다. 선자는 그 사실을 알아채는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별거 아니겠지. 요즘 노인들도 다 폰 들고 다니잖아. 그러나 다독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밤이 문제였습니다. 태식이 늦게 귀가하는 날이 점점 늘었습니다. 재활치료는 오후 2~3시쯤이면 끝났는데 태식이 집에 돌아오는 건 저녁 7시, 8시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선자가 어디 있었느냐고 물으면 태식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운동했어. 누구랑요? 혼자. 그것으로 대화는 끝이었습니다. 더 물으면 태식의 표정이 굳어졌고 선자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10년 동안 굳어진 습관이었습니다. 화를 돋우면 안 된다. 아픈 사람이니까, 예민하니까. 그 습관이 이번에도 선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늦게 귀가한 태식의 외투를 받아 옷걸이에 걸려던 선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낯선 냄새가 났습니다. 향수였습니다. 선자가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달콤하면서도 묵직한 향이었습니다. 선자가 쓰는 건 무양의 바디로션이 전부였습니다. 비싼 향수를 살 여유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냄새는 확실히 밖에서 묻어온 것이었습니다. 선자는 외투를 천천히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태식은 이미 방으로 들어가 불을 끄고 누워 있었습니다. 선자는 한동안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부엌 싱크대 위 형광등 불빛 아래서 혼자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아닐 거야. 그 말을 속으로 10번도 넘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내려앉는 느낌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선자는 그날 밤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남편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숨소리가 이토록 낯설게 들린 건 처음이었습니다. 10년을 같은 침대에서 자면서도 그날따라 태식은 아주 먼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선자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약을 챙기고 죽을 끓이고 재활병원 갈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척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걸 선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금이 간 것은 다시 붙지 않는다는 것도, 그리고 그 금은 생각보다 빠르게 벌어졌습니다. 선자는 스스로에게 계속 말했습니다. 아니라고. 아픈 몸으로 10년을 버텨온 사람이 그럴 리 없다고. 자신이 의심하는 것 자체가 남편에게 미안한 일이라고. 불안이 고개를 들 때마다 선자는 더 열심히 움직였습니다. 더 맛있는 반찬을 만들고 재활 스케줄을 더 꼼꼼하게 챙기고 태식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TV에 미리 틀어두었습니다. 무언가를 더 잘해야 한다는 강박이 불안을 덮어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태식은 더 멀어졌습니다. 대화가 줄었습니다. 원래도 많지 않았지만 이제는 하루에 몇 마디 나누지 않는 날이 생겼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태식은 휴대전화 화면만 들여다보았고 선자가 말을 걸면 단답형으로 대꾸하거나 아예 들은 척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저녁 드라마를 함께 보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마저도 없어졌습니다. 태식은 밥을 먹고 나면 곧바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선자는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적막을 견뎠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두어도 소리만 있을 뿐 무엇이 나오는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드라마 속 부부가 웃으며 손을 잡고 걷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선자는 그 장면에서 채널을 돌렸습니다. 괜히 울컥해지는 게 싫었습니다. 어느 날 오전이었습니다. 태식이 재활치료를 나가고 혼자 집에 있던 선자는 거실을 정리하다가 소파 사이에 끼어 있는 태식의 휴대전화를 발견했습니다. 잠금도 안 된 채였습니다. 충전을 하다가 떨어졌는지 아니면 실수로 두고 간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선자는 한동안 그 전화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볼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니,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보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를 보면 되돌릴 수 없다는 것도. 선자는 전화기를 집어들어 충전기에 꽂아두려고 했습니다. 딱 그것만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화면이 켜졌습니다. 메시지 알림이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선자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보고 싶었어요. 보낸 사람은 정미영이었습니다. 선자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소리가 귓속에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손가락이 저절로 떨렸습니다. 전화기를 놓으려고 해도 손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더 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눈이 이미 메시지 목록을 훑고 있었습니다. 메시지들은 길었습니다. 오래되었습니다. 수십 개의 대화가 쌓여 있었습니다. 짧은 것도 있었고 긴 것도 있었습니다. 보고 싶다. 어제 너무 좋았어요. 우리 이번 주 또 볼 수 있어요? 라는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태식의 답장도 있었습니다. 짧고 어색한 문장들이었지만 분명히 그리움을 담고 있었습니다. 선자는 전화기를 소파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찬물이 손등 위로 흘렀습니다. 선자는 그 차가운 물을 느끼면서 숨을 고르려고 했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할 만큼 냉정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텅 빈 것 같으면서도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정미영. 재활센터에서 본 적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태식을 데리러 갔을 때 대기실에서 몇 번 마주친 여자였습니다. 환자 가족인 줄 알았습니다. 자원봉사자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선자보다 몇 살 어려 보이는 인상이었고 늘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남편과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는지, 언제부터 이 일이 시작된 건지 선자는 전혀 몰랐습니다. 태식이 집에 돌아왔을 때 선자는 평소처럼 밥을 차려두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식도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자리에 앉아 수저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도 거의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선자는 젓가락을 드는 손이 떨리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밥알이 목에 걸리는 것 같았지만 꾹꾹 눌러 삼켰습니다. 그날 밤 선자는 이불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메시지 속 글자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오늘도 보고 싶었어요. 누군가 그런 말을 남편에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 말을 받으며 밖에서 살아있는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자신 곁에서는 한 번도 짖지 않았던 표정으로 선자는 소리 없이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단정 짓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모른다고, 확실하지 않다고. 하지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아직 믿고 싶지 않을 뿐이라는 것을. 봄이 왔습니다. 재활센터 화단에 개나리가 피었고 볕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계절은 어김없이 돌아왔지만 선자의 집 안에는 봄이 오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날이 갈수록 더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고 눈이 마주치지 않았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각자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태식이 밥을 먹고 나서 수저를 내려놓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아주 오래 준비한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담담하게, 그러나 뚜렷하게. 나도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어. 선자는 손을 멈췄습니다. 그 말의 뜻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태식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만 정리하자. 거실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시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선자는 식탁 위 국그릇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국 표면이 잔잔했습니다. 아무것도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선자 눈앞은 흔들렸습니다. 이혼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자신의 몸을 깎아가며 뒷바라지한 아내에게 그 아내의 손으로 먹인 밥상 앞에 앉아 남편은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선자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아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 현우는 그날 저녁 늦게 귀가했다가 거실 분위기를 보고 낌새를 알아챘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이상하게 건조했고 아버지는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우가 어머니를 붙잡고 무슨 일인지 물었을 때 선자는 짧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정리하자고 했다고. 현우는 즉시 아버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거칠게 문을 열고 들어가 태식에게 따졌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뭘 잘못했냐고, 10년 동안 얼마나 고생한 사람인지 아느냐고. 태식은 그 자리에서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현우에게는 더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선자는 부엌에 서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현우가 아버지에게 소리를 지르는 게 들렸지만 말리지 않았습니다. 말릴 기력이 없었습니다. 선자 안에서 뭔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슬픔보다 더 깊은 곳에서 오는 감정, 이름 붙이기 힘든 무언가가 천천히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태식이 정미영을 선택했다는 건 이제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 때문이라는 것, 밖에서 살아있는 얼굴을 하던 그 이유가 그 사람이었다는 것. 선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확인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었으니까요. 이미 결정은 내려진 것이었습니다. 현우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선자는 아들의 어깨를 한번 두드렸습니다. 괜찮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 사람은 한동안 부엌 불빛 아래 서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같은 상실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말이 없어도 통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선자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결혼식 사진, 현우가 어릴 때 찍은 사진, 태식이 쓰러지기 전 가족여행 사진, 반듯하게 웃고 있는 네 개의 얼굴. 선자는 그 사진들을 한 장씩 넘겼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냥 손만 움직였습니다. 앨범 마지막 장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태식이 선자 어깨에 손을 올리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젊었고 해가 뒤에서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태식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선자는 한없이 낯설었습니다. 앨범을 덮었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것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혼 이야기가 나온 뒤로 태식은 더 이상 감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정미영과의 연락도 공공연해졌고 선자 앞에서도 전화를 받으며 낮은 목소리로 통화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선자가 방에서 나오면 통화를 끊고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그게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의 존재가 눈엣 가시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선자는 조용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식이 집을 팔자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선자가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재차 물으니 태식은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새로 시작해야 하니 집을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정리하면 반은 나눌 수 있다고. 그 말이 얼마나 차가운지 태식은 알고 있는 건지 모르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선자가 오래 살아온 집이었습니다. 좁고 낡았지만 이 집 대출금을 갚기 위해 수년을 시장에서 버텼습니다. 현우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이 집에 살았습니다.
좁은 베란다에 화분도 몇 개 키웠고 현관 앞 타일 하나가 깨진 것도 아직 그대로였습니다. 언젠가 고쳐야지 생각만 하면서 세월이 지나간 그 타일. 선자에게 이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팔라고 했습니다. 새 출발이라는 이유로. 하지만 선자에게 전해진 정보는 달랐습니다. 현우가 따로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정미영이 살 집을 구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재활센터 쪽에서 흘러나왔습니다. 태식이 도와주기로 했다는 소문도 들렸습니다. 집을 팔아 정리된 돈이 어디로 향할지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윤곽이 잡혔습니다. 선자는 처음으로 두려워졌습니다. 지금까지는 배신감이나 슬픔이 컸습니다. 하지만 집 이야기가 나오자 다른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막막함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 몸으로 갈 곳이 없어진다는 것.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결국 자신이 길에 나앉을 수도 있다는 것. 그 생각이 밤새 선자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분노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는 차분하게 보이려 했지만 혼자 있을 때는 주먹을 꽉 쥐고 떨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런 선택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어머니 손에 밥을 먹고 어머니 손에 약을 받아 먹고 어머니 등에 기대어 병원을 다닌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건지 배은망덕이라는 말로도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현우는 조심스럽게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봐야 할 것 같다고,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문제를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고. 선자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법이라는 단어가 자신의 이야기로 쓰일 수 있다는 게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혼이라는 것도 재산 분할이라는 것도 드라마에서나 보던 이야기가 어느새 자신의 밥상 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생각해 볼게. 선자는 그렇게만 말하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설거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선자는 앞치마를 두르고 물을 틀었습니다. 그릇을 닦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집인가, 자존심인가, 아니면 그 긴 세월인가? 10년이라는 시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게 아무렇게나 사라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설거지가 끝났습니다. 선자는 물기를 닦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둑한 골목 위로 가로등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선자는 오랜만에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대답이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그 질문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했습니다.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 지금 이 순간 무너지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 선자는 그 생각을 마음 한가운데 세워두고 불을 껐습니다. 현우는 그날 밤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간 뒤에도 현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휴대전화 화면만 밝게 빛났습니다. 생각이 많았습니다. 아버지가 이혼을 요구한 것, 집을 팔자고 한 것, 그리고 그 뒤에 정미영이라는 이름이 있다는 것.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면서 윤곽이 선명해질수록 현우 안에서 뭔가 단단해졌습니다. 분노인지 결심인지 경계가 모호했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하나였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된다. 다음 날 아침 현우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보다 먼저 일어난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한 잔 마시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감정으로 움직이면 안 된다고 현우는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아버지를 탓하는 건 나중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머니를 지키는 게 먼저였습니다. 현우는 조심스럽게 아버지의 서랍을 열었습니다. 태식이 재활치료를 나간 사이였습니다. 서랍 안에는 오래된 통장들과 각종 서류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현우는 하나씩 꺼내 살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남의 물건을 몰래 보는 게 찜찜했지만 지금 상황에서 정정당당하게 물어볼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태식은 이미 어떤 대화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을 보는 순간 현우의 눈이 멎었습니다. 최근 수개월 사이 여러 차례 돈이 빠져나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금액이 작지 않았습니다. 한 번에 수십만 원씩, 많을 때는 그 이상이 이체되어 있었습니다. 수신인 이름을 확인하자 예상했던 이름이 나왔습니다. 정미영. 현우는 숨을 참았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격이었는데 서류 더미 아래에서 더 심각한 것이 나왔습니다. 은행 상담 자료였습니다. 대출 상품에 대한 안내문이었는데 누군가 특정 항목에 줄을 그어두었습니다. 태식의 필체였습니다. 담보대출, 한도 조회, 상환 기간. 꼼꼼하게 메모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직 실행된 건지는 알 수 없었지만 알아보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현우는 서류를 제자리에 돌려놓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정미영이 아버지에게 돈을 받고 있었고 아버지는 그것도 모자라 대출까지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집을 팔자고 한 것도 단순히 재산을 나누겠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갈지는 이제 불 보듯 뻔했습니다. 현우는 직감했습니다. 아버지가 이용당하고 있다고. 재활치료로 회복된 몸, 새로 찾은 자유, 그 틈을 파고든 여자가 있다고. 아버지를 미워하면서도 동시에 안타까운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움이 분노를 완전히 눌러주지는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10년이 눈앞에 아른거렸으니까요. 그날 저녁 현우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정미영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겠다고.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아버지와 맞서야 한다고. 아버지를 설득할 수 있는 건 눈물이나 호소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마음을 닫은 사람이었습니다. 열 수 있는 건 증거뿐이었습니다. 현우는 오래된 지인에게 연락을 넣었습니다. 탐문이라든가 조사라든가 거창한 말을 쓰기는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정미영이라는 사람이 재활센터에 자주 드나드는 이유, 그전에는 어떻게 살아온 사람인지, 주변에서 어떻게 알려져 있는지, 최대한 조용히, 최대한 빠르게 알아봐야 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을 먼저 꺼내는 건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선자는 이미 충분히 힘들었습니다. 현우는 혼자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10년을 혼자 감당했던 것처럼 이번엔 자신이 그 무게를 들어 올리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현우는 방불을 켜고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알아낸 것들을 하나씩 적기 시작했습니다. 정미영의 이름, 나이, 재활센터와의 관계, 송금 내역, 대출 자료, 글자들이 줄지어 쌓였습니다. 어딘가에서 어머니 방 불빛이 꺼지는 게 문틈으로 보였습니다. 선자가 잠자리에 든 것이었습니다.
현우는 펜을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는 알까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편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정미영에 대한 정보는 생각보다 빠르게 모였습니다. 현우가 연락을 넣은 지인은 재활센터 쪽 사람을 알고 있었고 그 사람을 통해 이런저런 이야기가 흘러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단편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정미영이 재활센터에 자주 드나들기 시작한 건 반년쯤 전이었다는 것. 특정 환자들과 친분을 쌓는 방식이 눈에 띄었다는 것. 혼자 사는 남성 환자들에게 유독 살갑게 굴었다는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이미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더 결정적인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정미영이 과거에도 비슷한 일을 벌인 적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년 전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처지의 남성에게 접근했다가 금전적인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법적으로 처리된 건 아니었지만 그 남성 가족 쪽에서 항의를 했다는 말이 돌았다고 했습니다. 현우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손에 쥔 펜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패턴이 있었습니다. 혼자이거나 외로운 남성, 몸이 불편하거나 회복 중인 상황, 판단력이 흐려지기 쉬운 시간. 그 틈을 정미영은 정확하게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패턴 안에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10년간 아내 그늘에 있다가 처음으로 바깥 세상과 접촉한 남자, 회복되면서 생겨난 자신감, 누군가 자신에게 관심을 쏟아준다는 낯선 경험. 정미영 입장에서는 어렵지 않은 상대였을 것입니다. 현우는 아버지를 직접 설득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말로 해봤자 태식이 들을 리 없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돌아오는 건 침묵이나 짜증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감정이 앞서 있었고 그 감정의 중심에 정미영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정미영을 나쁘게 말하면 오히려 방어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건 이미 깊이 빠져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래서 현우는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가기로 한 것입니다. 직접 보기로 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눈으로 확인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스스로 보지 않으면 어떤 말도 닿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기회는 며칠 뒤에 왔습니다. 태식이 재활치료를 마치고 곧바로 귀가하지 않는다는 걸 현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치료가 끝나는 시간을 맞춰 현우는 멀찌감치 센터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태식이 나오는 걸 확인하고 거리를 유지하며 뒤를 따랐습니다. 아버지 걸음이 느렸기 때문에 멀리서도 시야에 잡혔습니다. 태식은 골목 안쪽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현우는 잠시 기다렸다가 유리 너머로 안을 확인했습니다. 태식이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정미영이었습니다. 실물로 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고 태식을 향해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카페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서 따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정미영 옆자리에 친구로 보이는 여자 한 명이 합류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무언가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식은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화장실을 간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미영이 친구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웃음을 흘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태식을 향해 보이던 다정한 표정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현우는 유리창에 바짝 귀를 기울였습니다. 카페 유리 너머로 말소리가 완전히 들리지는 않았지만 정미영의 입모양과 흘러나오는 목소리 조각이 섞이며 한 문장이 들렸습니다. 집만 정리되면 끝이야. 그리고 정미영은 웃었습니다. 현우는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그 웃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집이 팔리면, 돈이 정리되면 그걸로 끝이라는 것. 태식이 어떻게 될지는 그 웃음 안에 이미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화장실에서 돌아온 태식도 그 말의 끝자락을 들은 것 같았습니다. 멀리서도 보였습니다. 태식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미영은 태식이 다가오는 걸 보고 표정을 재빨리 바꿨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태식은 자리에 앉으면서도 정미영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침묵이었습니다. 현우는 카페를 벗어났습니다. 더 지켜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스스로 깨달아야 할 순간이었습니다. 현우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골목을 걸으며 현우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슬펐습니다. 아버지가 불쌍하기도 했습니다. 속았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이 얼마나 참담할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동시에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죽을 끓이던 얼굴, 시장에서 손이 터도 쉬지 않던 손, 남편이 이혼을 말해도 담담하게 앉아있던 그 뒷모습. 현우는 발걸음을 빠르게 했습니다. 집에 가야 했습니다. 어머니 곁으로. 정미영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카페에서 집으로 돌아온 태식은 그날 저녁 정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이 됐습니다. 하지만 정미영의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차갑고 짧았습니다. 태식이 무슨 말을 했는지 말하려고 하자 정미영은 중간에 끊어버렸습니다. 다시 걸었을 때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메시지를 보내도 읽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전화는 바로 없는 번호로 넘어갔습니다. 번호가 바뀐 것이었습니다. 태식은 재활센터로 찾아갔습니다. 정미영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직원에게 물으니 이미 며칠 전부터 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연락처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태식은 센터 입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봄 햇볕이 내리쬐고 있었지만 그늘 속에 있는 것처럼 몸이 싸늘했습니다. 그때서야 전체 그림이 보였습니다. 태식 명의로 조회해 두었던 대출, 이미 빠져나간 송금 내역, 집을 팔자던 이야기. 그것들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면서 자신이 어디쯤 서 있었는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이용당했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태식은 며칠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방에 틀어박혀 있거나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거나 어디론가 나갔다가 목적 없이 돌아오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재활치료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치심이 몸을 눌렀습니다. 돈을 잃은 것보다 더 깊은 곳에서 오는 감정이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쉽게 속았다는 것, 그 과정에서 10년을 헌신한 아내에게 이혼을 들이밀었다는 것, 집까지 팔자고 했다는 것. 하나하나 떠올릴수록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거울을 보기 싫었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현우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달려들어 따지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붙잡고 소리 질러봤자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아버지에게 필요한 게 꾸중이 아니라는 것도. 현우는 그냥 밥을 차리고 아버지 방 앞에 쟁반을 올려두고 아무 말 없이 물러났습니다. 선자는 더 말이 없었습니다. 태식의 상태를 보면서도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약은 챙겨두었습니다. 재활치료 일정도 확인해 두었습니다. 이혼 이야기가 나왔던 그 식탁에서 선자는 여전히 밥을 차리고 국을 끓였습니다. 태식이 먹지 않으면 그냥 치웠습니다. 더 강요하지도 더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태식은 그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선자가 자신에게 등을 돌리지 않는다는 것을, 이혼 이야기를 꺼낸 후에도, 집을 팔자고 한 후에도, 정미영이 사라진 후에도 선자는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태식에게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미워한다면 차라리 낫겠는데 선자는 미워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무거웠습니다.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온 태식은 부엌에 불이 켜져 있는 걸 보았습니다. 선자가 이른 시간에 일어나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을 태식은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작고 야윈 어깨, 느리지만 익숙하게 움직이는 손. 10년 전에도 5년 전에도 지금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태식은 말없이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불을 끌어당기고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난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흘렀습니다. 쓰러지던 날 선자가 구급차를 기다리며 손을 잡아주던 것. 처음 재활치료를 시작할 때 선자가 함께 와서 치료사 설명을 노트에 받아 적던 것. 힘들다고 짜증을 부릴 때마다 선자가 아무 말 없이 받아내던 것. 태식은 눈을 꼭 감았습니다. 이제야 보였습니다. 당연한 것은 없었다는 게. 태식이 처음으로 선자에게 말을 건 건 어느 흐린 오후였습니다. 재활치료를 며칠째 빠지고 있었는데 그날 선자가 조용히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문 너머로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래도 당신 건강은 챙겨야지. 그것뿐이었습니다. 원망도 없었고 비꼬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냥 담담한 한마디였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선자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태식은 그 자리에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오래 머물렀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며 들어온 목소리인데 그날따라 전혀 다른 언어처럼 들렸습니다. 따뜻하다거나 다정하다거나 하는 표현으로는 부족한 무언가였습니다. 그냥 그 자체로 묵직하고 그냥 그 자체로 아팠습니다. 태식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서랍에서 재활치료 수첩을 꺼냈습니다. 다음 예약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선자의 글씨였습니다. 꾹꾹 눌러 쓴 동그란 글씨. 빠진 날짜는 줄이 그어져 있었고 옆에 작게 다음 주 재예약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태식이 나가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이미 일정을 바꿔두었던 것입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오랫동안 울지 않았습니다. 아프고 나서도 울지 않으려고 버텼습니다. 남자가 눈물을 보이면 안 된다는 오래된 관념,
자신이 약해 보이는 게 싫었던 자존심. 하지만 그날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줄기차게 나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눈끝이 뜨거워지더니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소리도 없이. 태식은 수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잃을 뻔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돈은 일부 사라졌습니다. 체면도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게 있었습니다. 자신이 먼저 선자를 밀어냈다는 것. 그 사실은 어떻게 해도 지워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태식은 방에서 나왔습니다. 선자는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태식의 발소리를 들었는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짧게 눈이 마주쳤습니다. 선자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국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태식은 부엌 입구에 서서 말했습니다. 미안해. 선자의 손이 잠깐 멎었습니다. 그러나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국자를 천천히 저으며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식도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것도 그것으로 부족한 것도 두 사람 다 알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그 장면을 방문 틈으로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등이 작아 보였습니다. 한때 집안에서 가장 큰 존재감이었던 사람이 부엌 입구에 서서 어머니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방문을 소리 없이 닫았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한 식탁에 앉았습니다. 말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숟가락 소리, 국 끓는 소리, 창밖에서 들어오는 바람 소리.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무겁지는 않았습니다. 무언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은 공기였습니다. 금이 간 것이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그 위에 무언가 조심스럽게 얹혀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선자는 밥을 다 먹고 나서 조용히 그릇을 들었습니다. 태식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자신 그릇을 직접 들고 싱크대로 가져갔습니다. 선자가 잠깐 태식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식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수돗물을 틀었습니다. 서투르게 그릇을 헹궜습니다. 물이 옷에 튀었지만 그냥 두었습니다. 선자는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웃는 건지 우는 건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마 둘 다였을 것입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면서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나뭇잎이 물들기 시작하던 어느 날 선자는 오랫동안 접어두었던 계획을 꺼냈습니다. 작은 반찬 가게를 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장에서 납품하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걸린 간판을 달고 싶었습니다. 현우는 두 손을 들어 찬성했습니다. 가게 자리를 보러 같이 다녔습니다. 골목 안쪽 햇볕이 잘 드는 작은 공간 하나가 나왔습니다. 넓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2개를 놓으면 가득 찰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선자는 그 자리를 보는 순간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여기다 싶었습니다. 가게를 꾸미는 건 선자와 현우가 함께 했습니다. 페인트를 칠하고 선반을 달고 메뉴판을 손으로 직접 썼습니다. 어설픈 부분도 있었고 생각대로 안 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두 사람은 웃으며 했습니다. 오랜만에 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어색하지만 분명한 웃음이었습니다. 태식은 그 과정을 먼발치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도움이 되고 싶었지만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았고 무엇보다 자신이 이 자리에 있어도 되는 건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현우는 아버지에게 따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게 구석에 작은 의자를 하나 가져다 두었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습니다. 태식은 개업날 그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아침 일찍 와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자가 보았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오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다 먹고 나간 자리를 정리하는 것도 태식이 했습니다. 설거지는 싱크대 앞에 서서 느리지만 꼼꼼하게 했습니다. 가게는 소문이 났습니다. 반찬 맛이 좋다는 이야기가 골목을 타고 퍼졌습니다. 단골이 생겼고 멀리서 찾아오는 손님도 생겼습니다. 선자는 새벽에 일어나 재료를 다듬고 조리를 시작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바빴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자신이 만든 것을 자신의 가게에서 파는 일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가게 문이 열려 있었고 안쪽에서 손님들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한 테이블에서는 어르신 둘이 반찬을 두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다른 테이블에서는 젊은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선자는 그 광경을 주방 쪽에서 바라보다가 문득 멈췄습니다.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억지로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얼굴에 올라와 있는 미소였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웃음을 지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래전 일인 것 같기도 했고 아예 처음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태식은 가게 한켠에서 묵묵히 설거지를 했습니다. 큰 소리 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장인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진짜 시작이라는 것도. 현우는 오후에 가게에 들렀습니다. 어머니 옆에 서서 반찬통을 날랐습니다. 주방이 좁아 두 사람이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선자가 웃으며 비켜섰고 현우도 웃으며 피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아무 말도 없었지만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식은 그 모습을 물이 담긴 대야 너머로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선자 곁을 지켰어야 했는데, 훨씬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걸 잃어버릴 뻔한 다음에야 깨달았다는 것이 후회로 남았습니다. 그 후회는 쉽게 가시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이 있었습니다. 인생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10년의 상처가 한순간에 아물지는 않았습니다. 금이 간 곳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로 새로운 하루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작은 가게의 웃음소리, 봄볕 아래 흔들리는 간판, 나란히 서서 일하는 사람들. 선자는 앞치마 끝을 정리하며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았습니다. 저녁 반찬도 준비해야 했고 내일 새벽장도 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분주함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그 차이 하나가 이선자를 다시 살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식은 매일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가장 늦게 깨달은 사랑이 가장 아픈 후회가 된다는 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야기를 만드는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